검문소 3개를 지나야 돼요. 총창 군인들 앞에 검문소를 3개를 지나야 되는데 그걸 딱 보더니 여권 딱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권 파워였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그 초록색 여권 자체가 이게 신용인 거예요. 신용. 그 나라에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에서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을 그렇게 통과해요. 두 번째 관문, 세 번째 관문도 그냥 뚜껑만 보고 패스하고 다 넘겼어요. 저희를. 국력이 강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위기도 이렇게 넘길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3개 검문소를 대한민국 여권의 힘으로 결국엔 그걸 다 넘겨요. 대한민국 여권 파워 덕분에 탈북에 성공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게 태국으로 넘어왔는데 태국으로 넘어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지금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사관에다가 제가 전화를 해요. 내가 북한 탈주민인데 나 대한민국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방콕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데 거기까지 오면 된대요. 제가 있는 곳에 방콕까지 가는 게 6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태국도 있잖아요. 장난 아니게 막히더라고요. 태국에서 저희가 이제 밴을 얻어 타요. 근데 밴을 얻어 탔는데 그 밴 기사 아저씨가 저희를 딱 보더니 보면서 약간 너희 결혼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콕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돈이 얼마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 신랑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몰라요. 영어로 뭐 했는데 저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저희 신랑 귀엔 들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몸짓 발짓 다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일단 그 상황에 저희 신랑이고 저한테 전화기가 없었어요. 전화기를 다 버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있는 게 그냥 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밴을 이렇게 잡아 타고 이제 가는데 가면서 기사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패스포트 준비하라고. 근데 나는 패스포트가 없었거든요. 여권이. 그래서 이제 그 대사관에 내가 전화할 때 내가 방콕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하는데 여권이 필요한데 여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걸리면 그 경찰한테 잡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잡히면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제 그 경찰이 어떻게 인도 조치를 해가지고 방콕에 있는 자기네 거기까지 이제 계속 감금을 했다가 이송시키고 해서 방콕 대사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죽지 않으면 살소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남자랑 미립국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원래는 남편도 정상 출국으로 그 캄보디아에서 도장을 찍으면 그냥 태국에 넘어갔을 때는 아무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무섭다고 그 정상 출국 도장을 찍으러 간 사이가 한 10분이 되는데 10분 동안을 떨어져야 되는데 그 떨어지는 동안에 혹시라도 나를 누가 팔아넘기면 어떡하냐 나는 그럼 못 가겠다 하니까 저희 신랑이 그럼 나도 같이 미립국 할게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남편도 미립국을 한 상황에 둘 다 지금 불법자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권 없는 상태에서 그 방콕까지 가는 게 굉장히 난 문제였죠.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검문소 3개를 지나야 돼요. 총창 군인들 앞에 검문소를 3개를 지나야 되는데 검문소 첫 번째 검문소가 딱 나왔는데 이제 여권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심장이 있잖아요. 야,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다 내려앉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나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문이 이렇게 쫙 열리는데 앞에 그 철갑모를 쓴 그 태국 군인이 자동보청을 찰컥찰컥 하면서 이제 앞에 딱 문을 열는데 그 순간에 그 북한 보이부 그게 막 연상이 되면서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편 어깨에 이렇게 기대서 잠을 자는 척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총창한 군인이 그 패스포트 해서 이제 저희 신랑이 대한민국 여권을 딱 꺼내주는데 저희 신랑도 엄청 떨렸대요. 자기도 지금 불법 이민자니까 도장이 안 찍혔으니까 몇 장 넘기면 불법으로 여기에 들어왔다는 게 바로 탄로가 나거든요. 근데 그 군인이 딱 대한민국 여권 딱 보더니 한 장을 탁 펼쳐요. 그 사진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이랑 우리 오빠랑 탁 대조를 이렇게 해보더라고요. 한 장, 2장 정도 넘기면 이게 도장 안 찍힌 게 보이는데 그걸 딱 보더니 여권 딱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가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권 파워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그 초록색 여권 자체가 이게 신용인 거예요. 신용. 그 나라에선. 태국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 와서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뭐냐? 와이프겠지. 근데 사모님께서 주무시네? 건들면 안 되겠네. 문을 이렇게 닫아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을 그렇게 통과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오빠 이게 무슨 일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 근데 신기하게 두 번째 건문, 세 번째 건문도 그냥 뚜껑만 보고 패스하고 다 넘겼어요, 저희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게, 국력이 강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위기도 이렇게 넘길 수가 있구나. 내가 굉장히 약한 나라에서 태어났구나. 거기에 만약에 내가 DPR 코리아 그 여권을 가져갔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게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개 검문서를 대한민국 여권의 힘으로 결국엔 그거 다 넘겨요. 그래서 정말 무사통과 저희를 누가 하나 터치하는 사람 없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태국에서 6시간 만에 방콕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방콕에 도착을 해서 대사관을 찾아갔는데 대사관에서 저를 엄청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대사관에 온 후로는 어떤 일들을 겪으셨나요?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했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랑 남편을 이렇게 갈라놔요. 이제부터 한수혜 씨는 저희가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남성분은 나가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이 훗날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어씨 우리나라인데 왜 너를 보호해주는 줄 알아. 그래서 저희 신랑이 이제 태국에서 국제 미아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불법으로 넘어왔다고 태국 경찰서에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자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모르는 길을 물어서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대사관에서 이제 경찰서 가서 자수하라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서 자수하러 왔다고 하니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아니야 여기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 저기 대한민국 대사관 가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들어온 날짜가 저보다 하루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딱 들어와서 인천공항에서 저희 신랑도 이제 재판을 받고 넘어와가지고 대한민국 사람 최초로 아마 수용소 차를 타고 대한항공으로 들어가요. 그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실어나르는 차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민국 사람 최초일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항공에 인계가 되는데 일단 불법으로 넘어온 불법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 여권을 기장이 가지고 가더래요. 그 여권 자체를 저희 신랑한테 안 주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 다 내린 다음에 이렇게 내리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한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불법으로 태국을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자마자 출입국 사무소를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돼서 북한 분이랑 이렇게 넘어오다가 이렇게 걸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피식 웃으시더니 도장을 꽉 찍어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세요 하고 이제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저보다 하루 먼저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태국 대사관 쪽에서 굉장히 그 신변에 약간 신경을 쓰셨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그 태국 감호소 안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 40일에서 45일을 머물거든요. 거기서 왜 머무냐면 이제 대한항공 티켓 비행기 값이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순차적으로 비행기 표를 뽑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비행기 표를 남편이 샀어요. 네. 창가 쪽으로 또 사다 그걸 사서 비행기 표를 인계를 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안이 사안인지라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을 한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13명 집단 탈북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을 때거든.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제 저 때문에 비행기가 하루 먼저 떠요. 원래는 다음 날에 뽑아야 될 거를 하루 먼저 떠가지고 저 때문에 저랑 같이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하루 먼저 예약이 돼가지고 저랑 같이 한 20명이 같이 대한민국 같이 입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정원에 딱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을 타고 가는데
그때도 진짜 너무 웃긴 게 저는 비행기를 타봤잖아요. 비행기를 타봤으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자체가 같이 대한항공 타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그 20명의 그 인원들에 한해서 태국 공항 그 지하에 무슨 이렇게 사무실 같은 게 엄청 많아요. 그 비밀 통로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범죄자들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런 불법자들을 뽑을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지하로.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그 비행기 타는 길까지 그 지하로 다 인도를 하거든요. 그 지하에서 저희가 그 일회용 여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 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일회용 여권을 받아가지고 대한항공에 탑승을 하는데 그 탑승하기 전까지 그 감호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민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북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우리를 받아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비행기 좌석에 앉아 갈 일은 없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 짐칸에 실려가는데 야 거긴 화장실도 없다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진짜 기저귀까지 챙겨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거기 춥다고 그러면서 진짜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비행기 짐칸에 내가 실려가면 나 얼어 죽겠는데 무슨 차도 아니고 아니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래요. 자기네 그 간 언니들이 다 그렇게 갔대요.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했는데 그건커녕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랑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영광으로 딱 들어왔는데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기장님이 우리 비행기는 지금 대한민국 영광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멘트가 딱 나오는데 그때 그 옆에 앉으셨던 그 북한 딸 주민들이 그 안도의 숨을 내쉬는 한숨 소리가 다 들려요. 그리고 저희가 새벽에 딱 도착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저희는 항상 이제 북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엄청 사선을 넘어오신 분들이라 옷 자체를 튀지 않으려고 다 새까만 무채색의 옷을 입고 들어와요. 근데 같이 오셨던 분들도 똑같이 새까만 옷을 입고 배낭에 한 짐 지고 진짜 정말 고생하다 오셨으니까 얼굴 다 새까맣고 깜짝깜짝하게 탔고 그때가 5월달이었는데 인천공항에 저희를 탁 내려놨는데 이게 순간에 갑자기 그 조선시대에 살다가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오는 그런 드라마 씬들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이 막 쓱쓱쓱 지나가니까 모든 그 분들이 다 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람 멀미 때문에 여기 어디 나는 무슨 검은 볼에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볼까봐 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분들은 전혀 상관없이 캐리어 들고 막 자기 갈 길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공항이 너무 크잖아요. 잠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잠시 앞에서 빛이 반짝하는 느낌이 탁 나더니 후광을 뒤에 이제 끼신 그 남성분 한 3-4분이 앞으로 쫙 걸어오는데 그때 이제 느꼈어요. 영화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현실에 있긴 하구나. 그 슈트빛을 탁 날리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선글라스 딱 끼고선 저기서 앞에서 쫙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는데 거기 거의 다 여자분들이셨거든요. 저거 뭐야 막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저희 따라가시죠 하면서 저희를 이제 한 20명을 이제 줄줄이 인도해가지고 이제 그 약간 이상한 길로 해가지고 뒷길로 해가지고 차를 대기시켜놨더라고요. 25인승 버스를 거기 이제 탁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가 이제 국정원 오빠들과의 첫 만남이었죠. 근데 겁나 잘생긴 거예요. 진짜 하얀 셔츠에다가 까만 양복을 딱 입고 야 군사라나 안 밝힌 사람들이 저희 막에 타서 이제 다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그 운전석이랑 저희 버스가 이렇게 분리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주르륵 닫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문 딱 열고 나오는데 엄청 멋있어가지고 순간 우와 막 여자들이 막 이러는데 제가 뭐 이제 그 안전사항에 대해서 뭐 안전띠 매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너무 잘생겨서 그 보니까 갑자기 너무 웅그른 목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더 멋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너무 멋있다고 그러면서 막 지지배배 하면서 이제 막 갔거든요. 평범한 여성에서 나라의 미녀로 해외 파견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땠나요? 이 선발 과정이 원래는 이게 그때 이제 한창
북한에서 해외 나가는 그 붐이 일었을 때예요. 북한 식당 여정업원으로 나가야 되는 제일 1차적인 조건이 키가 160 이상이어야 되고, 일단 외모적으로, 그리고 그 나이가 17살에서 23살 사이 사람들만 돼요. 그러니까 23살 이상의 사람들은 못 나가거든요. 나이 제한이랑 키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디테일하게 그 안쪽에 들어가서 다 이제 그 심사를 보는데, 일단 처음에 제가 있었던 것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군문에 잠깐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 계통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북한 식당 그 해외 나가는 애들을 제가 이제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게 날라리들. 그래서 이제 쟤네랑은, 그러니까 나랑은 차원이 다른 애들, 노눈물이 다른 애들이었어요. 이제 항상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시고 어머니도 군인이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이 그 좌우명이 되게 투철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군복을 입으셨다 보니까 이 군복 입고 장군님의 전사로 평생 사는 게 자기 평생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혁명성, 당성이 되게 높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이제 가훈이 수평수직 직각직선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건설부대 그 출신이신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군인이신데 건설부대시다 보니까 총보다는 사비랑 맞들이 들고 다니는 게 더 익숙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저희 책꽂이에 책이 꽂혀 있는데 그 책이 크기별로 꽂혀져 있냐, 색깔별로 꽂혀져 있냐, 그리고 이불이 직각으로 개져 있냐, 뭐 옷이 그래서 굉장히 저희 어머니가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되게 그렇게 특별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세뇌가 좀 잘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할 때도 보면 그 학교에서 간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11년제 의무교육 과정에 거의 11년을 다 반장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마지막에 나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선전선동에 제일 일선에 서서 친구들아 우리 다 같이 장군님을 지키는 군대가 되자 이렇게 하고선 군대를 다 같이 나갔거든요. 나가서 우리 친구들은, 남자친구들은 이제 거의 10년 이상 군복무를 하고 여자들은 이제 뭐 6년 7년 뭐 하는데, 일단 저는 그 군계통에서 조금 좀 약간 이제 방향이 다른 그 난파간첩을 파견하는 북한의 이제 대남연락소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현역 군인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근무자로 한 2년 동안을 거기서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펜글을 되게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 펜글 덕분에 거기 이제 연락소 소장 밑에 서기 일을 맡아가지고 들어오는 문건을, 그러니까 서류를 무조건 다 이렇게 펜으로 썼었어요. 북한은 그걸 하면서 한 2년쯤 되던 해에 갑자기 어느 날 저희 연락소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더라고요. 우리 연락소가 이게 해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연락소는 해산이 잘 되는 곳이에요. 왜냐면 되게 그 특수성 때문에. 왜 해산이 되냐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이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다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살짝 돌다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그 당원이 아니었던 저희 청년동맹원들을 그냥 한순간에 바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직업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무직이 된 거예요. 근데 북한은 무직자라고 하거든요. 대한민국 백수라고 하잖아요. 이 무직자가 3개월의 이 공백기간이 있으면 해외를 못 나가요. 그런 또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려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때는 그 어릴 때 얼마나 그 상심이 큰지, 내가 그 일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슬쩍 저한테 너 혹시 요즘에 이제 그 외국에 나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너 혹시 나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 그때 진짜 아버지한테 배신감 느꼈던 게, 아버지는 항상 어릴 때 저희를 그렇게 교양을 하셨으면서 이제 제가 다 크니까 약간 내가 좀 여자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시면서 슬쩍 이제 저한테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날라리들의 속에 저보고 이렇게 뛰어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아예 완전 거부를 해서 안 간다고. 미쳤냐고, 내가 거기 왜 날라리들이랑 같이 끼냐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진짜 뒤통수를 이렇게 빡 치면서 이제 덜 깼다고, 깨지 못했다고, 저거는 언제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보고 이렇게 뜨리라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이 뜨대요. 그래서 자꾸 뜨리라고, 저 뜨리 저거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둘이 붙어 앉아서 이렇게 한마디 말해서 저를 이제 세뇌를 시키는데, 이게 마음이 또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원하시니까 마음은 그거였어요. 그래, 가서 그냥 떨어지는 걸 눈으로 봐야 아빠 엄마 속이 풀리겠구나. 일단 그런 어느 나라를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가서 오디션 같은 거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디션이 무슨 우리 대한민국처럼 사이트에 올라오고 공고 모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입소문에서 입소문을 거쳐서 이렇게 막 퍼져나가요. 북한은 엄마들 입소문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일이 잘렸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군데에서 엄청나게, 너 어느 나라 뭐 중국 나가지 않을래? 너 뭐 어디 나가지 않을래? 러시아 나가지 않을래? 뭐 이러면서 엄청 많이 콜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 간다 했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부탁을 하시길래,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가서 오디션 보라는데 어디냐 했더니 우리 집에서 정말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굉장히 오디션 같은 걸 본대요. 거기만 한번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일단 받았어요. 나 여기만 가서 떨어지면 나한테 다시는 해외 나가라는 얘기 하지 말기.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아빠보다 엄마 손에 이끌려서 오디션장으로 이제 향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한 40분을 걸어가요. 걸어서. 차 타면 되게 가까운 거리인데 이제 걸어서 40분을 딱 갔는데, 진짜 제 눈앞에 어느 산골짜기 이렇게 골목 같은 데로 들어갔는데, 그 골목에 제 눈앞에 이제 상상도 못할 그런 현실이 쫙 펼쳐지는데, 그 골목에 이렇게 커브를 딱 돌아서 딱 들어가 보니까, 야, 세상에 북한 평양시, 저의 고향이 평양이다 보니까 이 평양에서 한다 하는 나 남자 몇 올렸어 하는 여자애들이 거기 싹 다 모인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한 개 골목이 사람으로 꽉 찬 거예요. 거기 처녀애들만 온 게 아니라 뭐 아버지 어머니 뭐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벤츠까지 동원해가지고 벤츠에서 내리는데, 난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애들도 있어라고 할 정도로 북한에서 이렇게 머리를 못 기르게 하거든요. 근데 머리 말거랑지 기르고, 나는 걔가 어떻게 평양시 바닥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머리 이만큼 기른 애들이 나팔바지, 무슨 일자바지, 뺑떼바지 다 입고,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옷을 다 입고, 속눈썹 붙이고 화장 아주 기끌나게 해제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왔던 애들이 거의 한 600명 되는 것 같아요. 600명.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너무 기가 눌려가지고, 야, 이거 나는 이거 오늘 이게 승산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디션이 시작이 됐는데, 그 오디션에 이제 600명을 하루에 다 못 봐요. 몇 명 보고 또 집에 갔다 내일 오고, 또 집에 갔다 내일 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진짜 운 좋게 제가 이제 번호가 좀 앞으로 이제 매겨져가지고 제가 첫날에 들어갔어요. 첫날에 딱 들어갔는데 학교가 진짜 이렇게 산 비탈에 이렇게 서 있는 학교인데 정말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2층에서 맨 끝방에 이만큼 큰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문 열고 들어가니까 여자애들 한 20명이 쫙 이렇게 들러앉아있고, 밴드가 올라가 있는 무대가 있고, 뭐 피아노 있고 뭐 드럼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 어떤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중국 사람처럼 생긴 어떤 남자분이, 진짜 쌍꺼풀이 엄청 두껍게 진 남자분이 나를 아래로 탁 훑어보면서 너 전공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북한에서 한다는 드럼스인데, 이게 드레머인데, 이분이 이제
이 학교에 양성 지도원으로 와 있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모든 그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분이 다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 옆에는 학교 교장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쭉 한 세네 명인가 앉아있고, 그 옆에는 여자애들 쫙 앉아있고, 봤더니 여기는 지금 심사석이고, 여기 옆에 이렇게 들러 앉아있는 한 20명은 이 학교에서 원래부터 그 이제 터줏대감으로 이제 그 어디 뭐 해외 나간다고 그러니까 연습생 기간이 엄청 오래 된 애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애들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와, 되게 예쁜 애들. 근데 이게 딱 들어가자마자 기가 딱 늘리는 게 이 분위기가 저를 너무 압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곱게라도 말하면 자신감이라도 없겠는데 아래로 훑어보면서 너 전공 뭐야?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에서는 노래했다고 하지 않고 성악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노래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노래 하겠습니다. 키가 뭐야? 그러니까 조성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성이 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노래를 한 4소절인가 5소절인가를 했어요. 알았대요. 나가보래요. 그래서 오디션이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또 다음 사람 들어갔고, 또 다음 사람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나왔는데 엄마가 이제, 야, 오케이 됐니? 그 물어봐가지고 제가, 엄마, 내가 여기서 합격 맞을 확률은 거의 0%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딸이 외국 나갈 일은 전혀 없어. 그리고 이제 집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합격됐다고. 학교로 며칠부터 출근을 하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될 줄 알았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더 전쟁판이거든요. 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조가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뭐 베트남 다낭저, 뭐 중국 청도저, 해남도저, 무슨 저 이렇게 쫙 갈라졌는데 한 5개 반이 있어요. 근데 이 반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제 반이 뭐죠? 뭐 웬남저, 그리고 뭐 청도저, 뭐 해남도저, 이게 다 반이에요. 한 개 반씩이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이게 덩어리가 커지니까 학교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전문 체계를 이제 갖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처음으로 아마 체육성 산하에 그 해외 일꾼 양성기지라고 해서 저희 학교가 제일 먼저 섰고, 거기에 1기가 저희 졸업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기로 졸업하고 봉사급수, 그러니까 서빙의 급수가 있는데 6급부터 1급까지 있어요. 근데 1급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뭐 이제 국가수반들 연애할 때 이렇게 서빙해준 사람들이 1급이고, 제가 이제 봉사급수 6급으로, 맨 마지막 6급으로 졸업을 하고 해외 나갔다 오면 4급이 된대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6급으로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여기서 장난 아닌 거예요. 기싸움이. 이게 어느 조에 속하는지가 먼저 이게 관심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딱 들어갔는데, 웬남저 사장님이, 제 마음에 들어. 너 우리 웬남저 들어와. 그러면 땡큐해요. 근데 누구한테도 이제 선택을 당하지 못하면, 그때는 얘는 공중에 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속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불러줄 때까지. 굉장히 불쌍하죠. 그러니까 2년 반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누가 나를 선택해줘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선택받기 위해서도 또 엄청나게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가 기량이든지 뭐든지 이게 다 이제 삼박자 갖춰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한 3개월 있으니까 딱 보이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학교 안에 꿈의 조가 있더라고요. 이 뭐 해남도 이런 5개 반 말고 정말 비밀리에 존재하는 그 꿈의 반이 있는데, 그 꿈의 조가 바로 캄보디아조였어요. 그래서 나 처음에 캄보디아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캄보디아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이 캄보디아조는 반이 형성이 되지 않고 이 5개 반 중에, 혹은 뭐 이 잔유생들 중에 그 캄보디아에 있는 총 지배인이 들어와가지고
한 번씩 이 학교 안에서 오디션을 본대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선택된 사람 안에서 또 선택을 당해야지 그 캄보디아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했더니 이 학교를 그 총지배인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이 이 총지배인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지배인 한번 들어온다는 소식이 접해지면 여기에 있는 모든 조의 애들이 장난 아니게 몸 관리를 해요. 관리를. 나 처음에 들어가서 저는 해남도조에 속했었거든요. 해남도조에 속해서 제가 이제 뭐를 했냐면 노래 하나 가지고는 거기서는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니까 이제 가성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악기를 메워준 게 그 악기가 처음에 맨 악기가 베이스 기타였어요. 그래서 베이스 기타수로 저기 이제 해남도조의 밴드에 속혀가지고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한 3달쯤 됐는데 캄보디아 총지배인이 북한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음날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공부 이딴 거 다 집어치고 아주 막 뭐 기량을 쌓는다 무슨 몸 관리를 한다 막 이게 난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네 왜 이런 나는 그런 분위기를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근데 이제 총지배인을 처음에 딱 만난 게 저는 정말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그 해남도 저 뭐 베트남저 무슨 저가 교대로 이제 교대해 가면서 이 아까 전에 그 밴드 있잖아요. 그 밴드를 야간을 하면서 이제 쓸 수 있는 그걸 줘요. 기회를. 그러니까 이제 밴드를 나가서 이제 해외식당에 나가서 이제 악기를 달라야 되면 여기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밤에 진짜 꼭두 새벽에 애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꼭두 새벽에 이제 전기가 조금 들어오거든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좀 연습을 하라고 야간을 이제 세우거든요. 야간 근무를 하면서 그날도 이제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새벽 야심한 한 새벽 2시, 3시에 저희 학교에 울리는 그 힘찬 그 하이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또각또각 해서 좀 무슨 소리지 했더니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풍채 좋은 여자분이 루이비통 가방을 딱 들고 정말 만면에 환한 웃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옆에 있던 애들이 다 안녕하십니까 지배인 동지하고 인사하는 거 보니까 그게 캄보디아 총지배인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총지배인이 여자구나. 근데 도대체 저 여자분한테 왜 그렇게 뽑히고 싶어 할까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일단 거기에 식당이 선지 10년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식당이라고 하면 뭐를 깔고 가냐면 월급을 매달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걸 깔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망해서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를 굉장히 처음으로 놓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여자 지배인이다 보니까 그 이제 북한의 남자 지배인들이 데리고 나간 그 식당들에서 되게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여자들이 이제 뭐 인권 유린을 당하거나 그리고 이제 여자라는 이유로 성적으로 뭔가 이제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안전한 곳에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자 지배인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지배인 자체가 또 파워도 있고 북한에서 이제 알아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에 이제 거의 돈을 그냥 주물러 넣는 뭐 약간 그런 큰 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겠다는 그거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그 식당에 오는 손님층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식당에 오는 손님들의 99.99%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궁금하잖아요. 북한 여성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 남자들은요. 중국 남자 무슨 저기 러시아 남자 미국 남자 일본 남자 아니에요. 우리랑 말 통하는 대한민국 남자들. 왜냐하면 대한민국 드라마를 다 본 세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 대한민국 남자들의 평준화가 다 높아졌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그냥 남조선 남자처럼 생겼다가 가장 큰 칭찬에서는 남조선 남자처럼 생겼다가 그게 북한 남자들의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남아들처럼 생겼어 이렇게 하면 그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엄청 그 동경의 대상이 됐었죠. 거기에 일조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별에서 온 덕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F4 오빠들, 예, 그리고 이제 뭐 유시진 데이님, 뭐 별의별 오빠들 엄청 많죠. 이게 북한의 그 여심을 제일 나쁜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 다 이 오빠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온다는 그것 때문에 메리트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캄보디아라는 그 나라를 되게 나가고 싶어 한대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인가 이제 지배인이, 그 여자 지배인이 딱 오더니 애들을 싹 다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 보겠다고. 근데 그 양성지대원, 아까 그 이렇게 눈 동그란 그 양성지대원이 한다는 얘기가 더 웃긴데, 저희가 이제 대기하는 엄청 큰 이런 대기실 같은 게 있어요. 회의실 같은 게. 근데 그날 수업도 안 했어요. 수업도 안 하고 애들을 그 회의실에 딱 몰아넣더니 한 몇 분 있다 딱 문 딱 열고 한다는 얘기가, 알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알지 오늘? 그러니까 다들 잘 하고 있어? 이렇게 문 닫고 나가더라고요. 뭘 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저희가 그때 처음에 와서 800명 정도 오디션을 봤는데 60명 정도가 합격이 돼요. 그래서 이 60명 정도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뭐 아글아글 했죠. 그 60명을 이제 이 총지배인이 또 보는 거예요. 또 보는데 그 한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제 6개 조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총지배인 앞에서 뭐 이제 특기도 보여주고 뭐 이제 물어보는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맨 마지막 조였어요. 맨 마지막 조의 첫 번째였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저를 엄청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잔류생이었거든요. 어디도 속하지 않은. 근데 자기는 차라리 그 잔류생인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혹은 어디에 소속됐다가 그거 눈치 보면서 저 총지배인한테 가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는 목표는 오직 총지배인이에요. 그러면서 그날 노래를 한 친구인데 자기 무조건 합격돼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이제 막 힘을 달라고 하면서 그러고선 걔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합격 무조건 돼야 돼. 그래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왜냐면 나는 해남도조에 속했으니까 나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정말 이게 진짜 한 끗 차이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게, 그 60명 중에 딱 저 하나만 합격이 된 그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밑도 끝도 없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듣보잡이 들어왔는데, 얘가 합격이 됐다는 게 그 원래 있던 저기 기센 언니들이랑 그리고 이제 같이 들어온 애들이랑 이 눈빛이, 저를 보는 눈빛이 진짜 무슨 비수가 날아와서 꽂히는 마냥.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완전 소프트라이트를 빡 하고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조가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북한이 이제 신분사회다 보니까 약간 신분이 한 등급 올라간 느낌, 그 애들 속에서. 그다음부터 무슨 무슨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캄보디아저에 있는 애를 찾으라 그래요. 걔를 데리고 내려오라 그러고, 어디에 누구 가가지고 뭐 무슨 체육성 상한테 뭐 꽃다발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 걔 데리고 나오라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제 그 학교 교장인데, 이 교장이랑 총지배인이 부부 사이거든요. 근데 이 교장이 어느 행사를 데리고 갈 때마다 자꾸 저를 데리고 가요. 왜냐면 이게 간판이라 이거예요. 자기네 쪽에는.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식당 나가는 애들 속에서는 굉장히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쟤 뭐지? 막 이러면서 막 미움에 질투에. 그래서 내가 막 응원했던 그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나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됐는데, 되게 사이가 소목소목해졌고, 그 친구가 마지막에는 나갔거든요. 학교를 아예 못 다니고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캄보디아라는 조에 이제 속하게 돼요. 캄보디아라는 그 조에 속해가지고 한 2년 반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한 6개월, 졸업하기 6개월 전에 뭐가 내려오면 간부 사업이 내려오더라고요. 간부 사업이 내려오는데, 이 간부 사업이 뭐냐면, 나의 토대가 어떤 집안인가를 다 파헤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약간 인사과 같은 사람인데, 잽이 안 되는 게 사돈의 팔촌의 개벽다글까지 다 파요. 혹시라도 여기에 불순분자가 속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쪽, 그러니까 남자 쪽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남자 쪽 봐가지고 여기에 뭔가 행불자, 행방불명자나, 아니면 뭐 어디를 월남했다거나, 아니면 친일파였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국군 포로였다거나, 이런 사람들
사람들이 있는지 다 가려내요. 거기까지 왔는데 토대 걸려서 못 나가는 애들이 한 30% 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해도 못 나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비밀스러운 기간에 있어도 못 나가고, 그리고 내가 학벌이 너무 좋아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못 나가고, 이게 다 이게 커트 돼가지고 마지막에 피라미드처럼 살아남는 애들이 정말 몇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게 되는 게 해외 식당이에요. 거기에 나갈 때까지도 뭐를 하냐면 사상교육을 엄청 하는 거예요. 나가면, 우리 특히 여자들이니까, 나가면 남조선의 미남들이 와가지고 꽃다발을 주면서 너희한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넘어갈 자신 있냐, 이런 사상 검토를 엄청 많이 하고 엄청 공포스럽게 이렇게 막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그 인식을 심어주고 내보내거든요. 마지막에는 이제 북한의 이제 중앙당이라고 하죠. 당중앙위원회 그 8호 총사에 들어가가지고 임명장을 수여하는데 도장 딱 이렇게 꽝 찍어줘요. 찍어주고 그거 임명장을 받고 저희가 어떤 맹세를 하냐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위대한 장군님과 위대한 수령님, 내 나라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맹세를 하고 나가거든요. 그게 맨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간부 사업을 하면서 내 집에 이런 토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서 살아요, 우리 할머니 여기서 살아요, 뭐 이거를 이 인사과장이 가야 되잖아요. 이 가야 되는 기름값을 다 저희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니네가 북한 식당 나가겠으면, 해외 나가겠으면 이만큼은 투자를 해야 된다를 다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명절 때마다 간부 지도원이 인사과장한테 갔다가 뭘 이제 뇌물로 바쳐야 되고, 이게 엄청난 거기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선발돼서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벌 수 있는 우리 북한 식당 여정어분들, 그분들 진짜 그 북한에서 진짜 전쟁 같은 일을 다 겪고 살아남아서 나간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해외 선발 과정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그냥 해외 나가서 북한 아가씨 거기 있더라, 뭐 토대가 좋은가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토대가 좋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3대가 덕을 쌓아서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나가게 된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버티고 고뇌하고 나가신 분들이 바로 이제 그 눈앞에 있는 그 북한 식당 여정원분들인 거예요.